여기 파리에 한 정치 분석가가 있습니다. 8년간 한국을 연구해 온 그가 최근 충격적인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한국의 정치 세력들의 숨겨진 실체를 밝혀내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본 다른 국가의 전문가들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가 발견한 한국 정치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분석가는 한국의 정치 세력을 3가지 그룹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그룹인 유해무량이라 불리는 세력의 실체를 파헤치면서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그룹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던 중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에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엇을 발견했길래 이토록 충격에 빠졌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제 사무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 빛은 신문과 정치 보고서로 어지럽혀진 제 책상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커피는 또다시 식었네요. 일에 몰두하다 보면 자주 있는 일이에요. 저는 이든 밀러라고 해요. 미국에서 온 정치 분석가인데 지난 8년 동안 한국을 제 집처럼 여기며 살고 있어요. 제가 처음 서울에 도착했던 날이 어제처럼 생생하게 기억나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도시의 에너지가 제게 확 다가왔어요. 고대 사찰들이 반짝이는 고층 빌딩 옆에 당당히 자리 잡은 그런 활기찬 대도시였죠. 그때만 해도 제가 정치에 대해 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땀 번 듯한 학위도 있고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에서 3년간 일한 경력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서울에서 배운 건 가장 중요한 정치적 교훈은 교과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오늘 사무실 15층 창문 너머로 서울을 내려다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는지 새삼 생각하게 돼요. 이 풍경은 정말 질리지 않아요. 한강이 은빛 리본처럼 도시를 휘감고 있고 저 멀리 산들이 우뚝 솟아 있으며 끝없이 이어진 빌딩들이 수평선까지 펼쳐져 있거든요. 그런데 제 시선을 끄는 건 풍경 자체가 아니에요. 그건 바로 저 건물들 안에서 일어나 고 있는 일이에요.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이 내려지는 권력의 복도들 말이죠.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정치운동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지켜봤어요. 촛불로 가득 찬 거리의 시위도 봤고 선거의 향방을 뒤바꾼 조용한 뒷거래도 목격했어요. 제 일은 이런 움직임을 이해하고 분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들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정치는 단순히 좌파 대 우파, 보수 대 진보로 나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예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복잡한 체스게임 같아요. 수많은 회의, 인터뷰, 그리고 소주와 삼겹살을 곁들인 밤늦은 대화를 통해 저는 흥미로운 걸 발견하게 됐어요. 한국 사회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3가지 유형의 좌파 정치 행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이 저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제 사무실에는 커다란 화이트보드가 하나 있어요. 그곳에 이런 연결고리들을 다 정리해 놓았어요. 빨간 실로 사진, 신문 스크랩, 송글씨 메모들을 이어놓은 모습이 꼭 탐정 영화에서 보던 장면 같아요. 그런데 제가 푸는 건 범죄가 아니라 정치운동의 퍼즐이에요. 보면 볼수록 그 패턴이 점점 선명해지더라고요. 첫 번째 그룹은 사람들이 유해무량이라고 부르는 이들이에요. 처음부터 저를 사로잡았던 그룹이죠. 이들은 전략적인 플레이어예요. 학교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가 그 재능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걸 상상해 보세요. 바로 그런 사람들 같아요. 머리는 비상하지만 도덕적 나침반은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노트들을 정리하면서 제 연구 결과를 공유할 준비를 하다 보면 신기한 동시에 걱정스러운 기분이 들어요. 신기한 이유는 이 세 그룹을 이해하면 한국 정치에 대해 더 나은 통찰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고, 걱정스러운 이유는 제가 발견한 게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고 도전적인지 잘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도심에서 열릴 정치 집회에 대한 새로운 뉴스 알림이 떴네요. 창문 밖을 내려다보니 멀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여요. 그들의 팻말들이 회색 도로 위에서 작은 색깔 점들처럼 보이네요. 각 시위, 각 집회, 그리고 각 정치적 움직임들이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 패턴 안에 들어맞아요. 제 분야에서 리더로서 제가 배운 걸 공유할 책임을 느껴요. 이건 단순히 학술 연구나 정치 이론에 관한 게 아니에요. 제가 사랑하게 된 이 나라를 형성하는 진짜 힘들을 이해하는 데 관한 거예요. 제 분석을 쓰기 시작하면서 제가 여기서 사귀게 된 친구들을 떠올려요. 매일 아침 인사를 건네는 가게 주인들, 대학에서 가르친 학생들, 신뢰할 수 있는 동료가 된 기자들 말이에요. 그들이 자기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 연구가 이 복잡한 역학관계에 조금이나마 빛을 비출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해가 지고 있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네요. 이제 제가 아는 걸 나눌 시간이에요.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세 그룹, 유해무량, 그리고 다른 두 그룹, 이 한국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더 깊이 파고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게 여러분을 꽤 놀라게 할 수도 있어요. 라웅은 어젯밤 강남에 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숍에서 앉아 창밖으로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문득 한국 정치에서 제가 발견한 흥미로운 패턴들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손에 들고 있던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머릿속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줬죠. 그 중에서도 제가 여기서 가장 우려하는 좌파 그룹, 바로 유해무량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볼게요. 체스를 두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유해무량은 마치 체스 규칙과 전략을 완벽히 아는 선수인데 이기기 위해선 규칙을 어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같아요. 똑똑해요. 정말 똑똑해요. 하지만 그 똑똑함을 꼭 올바른 데에 쓰지는 않아요. 제가 이 그룹을 처음 인식하게 된 건 서울에서 열렸던 큰 정치회의를 취재할 때였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너무나 매끄러워서 확실히 눈에 띄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중요한 자리에서 자주 발견돼요. 예를 들어 대학 교수라든가 고위 공무원, 아니면 대기업의 리더 같은 사람들이에요. 값비싼 양복을 입고 여러 언어를 완벽히 구사하고 항상 적재적소에 알맞은 말을 해요. 다른 정치 그룹들과 이들을 차별화시키는 점은 바로 높은 지능과 낮은 윤리 기준이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강력한 컴퓨터를 두뇌로 가진 것 같은데 올바름과 그름을 구분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것처럼요. 이 사람들은 밤새 500페이지짜리 법률 문서를 읽고 그 안에서 모든 허점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죠. 한 번은 이 그룹의 리더 중 한 사람이 공개 행사에서 연설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는 평범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주제로 아름다운 연설을 했고 관중들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했어요. 그런데 바로 전날 저는 그가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위해 책정된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걸 보여주는 문서를 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들은 겉으로는 올바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유해무량 그룹의 위험성은 그들이 시스템을 얼마나 잘 이용하는지에 있어요. 복잡한 금융규제, 국제법, 정치 절차를 철저히 이해하고 있거든요. 불법적인 것을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데 능숙하고요.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최대한의 영향력을 얻는 방법도 잘 알아요. 제가 수많은 회의에서 이들 리더들이 전략을 논의하는 걸 지켜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려운 단어와 복잡한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정말 능해요. 누군가가 그들의 행동을 의심하거나 질문하면 너무 복잡한 설명으로 대응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상황을 이해하려는 걸 포기하게 만들죠.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건
이들이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처럼 되도록 가르친다는 점이에요. 이들은 특별 훈련 프로그램이나 멘토십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겉보기에는 리더십 개발 기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규칙을 어기거나 윤리를 무시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그룹은 선거를 조작하는 데에도 능숙해요. 물론 직접적으로 투표함을 조작하거나 표를 바꾸는 식은 아니에요. 대신 복잡한 등록 절차를 만들어서 특정 그룹의 투표를 어렵게 하거나 투표 날짜와 장소에 대해 혼란을 퍼뜨리는 식으로 하죠. 이 모든 게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타겟으로 이루어져요. 그들을 멈추기 어려운 이유는 이들이 명백히 잘못된 행동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항상 옳고 그름의 경계선, 그 애매한 회색지대에서 움직이거든요. 마치 마술사처럼 교묘한 언어와 복잡한 서류 작업으로 나쁜 일을 좋은 일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명백히 불법이 되는 선을 넘기 전에 딱 멈출 줄 알아요. 중요한 정치회의에서 그들이 행동하는 걸 직접 본 적도 있어요. 그들은 조용히 앉아서 메모를 하고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듣고 있는 모든 정보를 자신들이 어떻게 유리하게 사용할지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새 정부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 곧바로 자신이나 자신의 동료들이 이득을 얻을 방법을 계산하죠. 가장 무서운 건 그들이 해로운 정책을 마치 도움이 되는 것처럼 들리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이들은 자기 아이디어를 표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이게끔 제시하는데 정말 능해요. 예를 들어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정책을 제안하면서 세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대기업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경우가 있어요. 아메리카노를 다 마시고 서울의 노을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하늘을 물들이는 걸 보며 저는 걱정을 멈출 수 없었어요. 이 유해무량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아는 숙련된 전략가들이에요. 그들의 운영 방식을 이해하는 게 한국 정치 시스템에 더 큰 피해를 주는 걸 막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서울의 분주한 거리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제 작은 사무실에서 저는 연구 노트들을 책상 위에 펼쳐두고 앉아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가운데 제가 여태껏 관찰했던 정치 그룹 중 두 번째 유형을 이해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었죠. 저는 이 그룹을 유량문외라고 부르는데요. 도덕적 신념은 강하지만 복잡한 정치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는데 종종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말해요. 제가 무슨 뜻인지 보여주는 딱 맞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지난달에 저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열린 지역 커뮤니티 회의에 참석했었어요. 방안은 약 50명의 사람들로 꽉 찼고 모두 최근 정책 변화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죠. 그 자리에서 구석에 앉아있는 박 씨를 발견했어요. 은퇴한 선생님이신데 이런 모임에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이에요. 박 씨야말로 이 두 번째 그룹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박 씨는 정말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분이에요.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고 옳은 일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믿으세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나 환경을 보호하는 이야기를 할 때면 박 씨의 눈은 열정으로 반짝여요. 매주 주말마다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도 하시고 동네 청소 캠페인도 직접 조직하세요. 그분의 선한 의지와 헌신은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박 씨와 같은 분들이 정치 문제를 다룰 때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국제무역협정이나 금융정책 같은 복잡한 주제가 나오면 이분들은 주로 감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해결책으로 풀고자 하는 모습도 자주 보이고요. 예를 들어 그날 회의에서 이웃 나라들과의 새로운 무역협정이 언급되었어요. 박 씨는 그 협정이 지역 상인들에게 피해를 줄 거라며 즉각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협정의 세부 내용에 대해 여쭤봤는데 잘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대신 작년에 친구분의 가게가 문을 닫았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더 큰 경제적 요인들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듯 했어요. 이 그룹은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함께 모여서 힘을 얻고 단체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느끼죠. 집회나 시, 위 현장에 가보면 항상 앞줄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플래카드를 흔드는 게 이분들이에요. 그들에게는 공동체 의식과 공유된 목적이 정책의 세부적인 논리나 분석보다 훨씬 중요해요. 저는 서울 곳곳에서 열리는 여러 모임들에서 이분들을 관찰해 왔어요. 이분들은 커뮤니티 포틀럭 같은 행사를 조직해서 음식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정치 이야기를 나눠요. 또 메시지 앱을 통해 서로 뉴스를 공유하거나 모임을 조직하면서 지원 네트워크를 만들기도 해요. 이런 강한 사회적 유대감이 이분들을 정치적 움직임에 활발히 참여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에요. 이분들이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박 씨처럼 교육도 잘 받으셨고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도 많아요. 다만 정치적 문제에 깊이 파고들 시간을 잘 내지 않으시는 거죠. 복잡한 정책 문서나 경제 데이터를 분석하기보다는 본인의 직감이나 지역사회 리더들의 의견을 신뢰하는 경향이 더 강한 거예요. 이분들의 강한 윤리적 원칙은 사회에 꼭 필요한 자산이에요.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좋은 목적을 위해 기금을 모으고 명백한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일에는 이분들이 제일 먼저 나서요. 하지만 정치적 이해가 부족할 때는 선한 의도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정책을 지지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례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정책을 강력히 지지하시지만 그 정책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잘 고려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또는 동네에 일자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개발 프로젝트를 반대하시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단기적인 혼란을 걱정해서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앞서 말했던 유회무량 리더들은 이런 선량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잘 알아요. 감정적인 연설과 간단한 구호를 통해 이분들의 강한 정의감을 자극하죠. 이 리더들은 상세한 정책 분석보다는 개인적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이 그룹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정치회의에서 제재치 차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도 이 그룹은 주로 제재가 특정 가정이나 사업체에 미칠 개인적 영향에 초점을 맞춰요. 물론 이런 관점도 중요하지만 왜 이런 조치들이 장기적인 안정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잘 놓치시곤 해요. 제가 배운 건 이 그룹과 소통할 때는 정치적 문제를 그분들의 일상생활과 도덕적 가치관에 연결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복잡한 데이터를 잔뜩 들이밀기보다는 정책이 그분들 공동체나 그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들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게 더 낫더라고요. 정치적 결정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이분들이 진심으로 공감하고 참여하실 수 있어요. 사무실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유량문의 그룹이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그분들의 강한 도덕적 나침반과 공동체 활동에 대한 헌신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들을 계속 주목하게 만드니까요. 다만 선한 의도를 효과적인 긍정적 변화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제가 한국 정치에서 관찰한 세 번째 유형의 좌파는 흔히 문외무량이라고 불려요. 이 그룹을 쉽게 설명하자면 큰 스포츠 경기장에서 모두가 따라하는 군중을 상상해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고 환호하는 거랑 비슷해요. 이 그룹이 정치에서 움직이는 방식도 그와 비슷하거든요. 작년 봄 서울시청 근처에서 열린 한 정치 집회를 봤던 기억이 나요. 그날의 장면이 이 그룹을 더 잘 이해하게 해줬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있었고 다들 같은 색, 까레 셔츠를 입고 똑같은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제가 주목한 건 그들의 열정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했을 때의 반응이었죠. 왜 이 정책을 지지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리더가 이게 한국에 좋다고 하셨으니까요. 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게 한국에 어떻게 좋다는 거죠? 라고 다시 물으면 대부분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어요. 이 그룹은 제가 이전에 설명한 두 그룹과는 달라요. 유해무량처럼 똑똑하지만 도덕성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유량문해처럼 도덕성은 있지만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이들은 비판적 사고 능력도 없고 윤리적인 기준도 없어요. 마치 눈을 감은 채로 미로를 걸으면서 앞사람 발소리만 따라가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난 여름에 어떤 새로운 경제 정책을 두고 논쟁이 있었어요. 이 정책은 꽤 복잡했는데 그중 하나가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이 그룹의 사람들이 이 보이콧을 열렬히 지지하며 팻말을 흔들고 구호를 외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기자들이 이들에게 세컨더리 보이콧이 뭔지 또는 이게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그들의 리더는 이 보이콧이 한국의 이익을 지킬 겁니다. 라고 말하고 이 그룹은 그 말을 곧바로 따라 외쳤어요. 하지만 정작 한국의 이익이 뭔지, 이 보이콧이 그걸 어떻게 지킬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마치 시험 답안을 외우기만 하고 실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 같았어요. 이 그룹이 특히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자신들의 관점을 지지하는 글이나 영상을 빠르게 공유하지만 정작 헤드라인 이상은 잘 읽지 않아요. 그들이 리더가 공유한 정보라면 사실 확인도 없이 그냥 퍼뜨리는 걸 본 적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온라인 캠페인에 참여하면서도 그 캠페인의 의미나 결과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더 무서운 건 단지 이해 부족만이 아니에요. 이들은 더 배우려는 마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믿음과 모순되는 사실을 들이밀면 호기심보다는 분노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적의 선전이라고 치부하며 증거조차 보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이들의 행동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집단 극화를 떠올리게 해요. 집단에 속하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는 현상이죠. 서울 곳곳의 커피숍이나 주민센터에서 제가 지켜본 바로는 평범하고 이성적이던 사람들이 점점 더 극단적인 견해를 받아들이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 이유는 단순히 자신이 속한 집단의 신념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나쁘거나 어리석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 중에는 자신의 나라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성실한 시민들도 많아요. 선생님, 가게 주인, 사무직 직원 등 평범한 사람들이거든요. 다만 이들의 가장 큰 약점은 자기 생각을 멈추고 다른 사람이 대신 생각하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 그룹과 소통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단순히 그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이 형성된 과정 자체 때문이에요. 이들은 자신이 신뢰하는 리더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아예 거부하도록 훈련되어 있어요. 이 때문에 조작에 쉽게 휘둘릴 위험이 크고 대화나 타협의 여지를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결국 이 그룹을 이해하려면 그들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함을 찾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이들의 리더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 간단한 답을 제시하고 그게 매우 매력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누구라도 어려운 문제에 대한 간단하고 확실한 해답을 원하지 않겠어요? 문제는 현실의 문제들은 간단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비 오는 어느 아침, 저는 서울 광화문 광장 근처에 있는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각양각색의 우산을 들고 바삐 움직이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연구 노트를 검토하다 보니 지난 몇 년간 한국 정치의 세 가지 좌파 그룹을 관찰하면서 알게 된 패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들은 서로 다른 점이 많지만 동시에 흥미로운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복잡한 퍼즐을 보는 느낌이랄까요? 제가 한국에서 정치 분석가로 활동하면서 발견한 몇 가지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먼저 돈이 모든 걸 말해준다는 점이에요. 이 세 그룹 모두 금전적인 이익에 끌리는 경향이 강하더라고요. 다만 그걸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죠. 유해무량 지도자들은 고액 연봉을 주는 자리를 쫓아다니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그들이 영향력 있는 역할에서 또 다른 자리로 계속 옮겨다니며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유량문의 그룹은 주로 단기적인 금전적 이익을 보장하는 정책을 지지하는데 그 정책의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선 깊이 생각하지 않는 듯 했어요. 문해무량 추종자들은 그저 지도자들이 돈 문제를 알아서 처리할 거라고 믿고 따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제 시선을 가장 끈 건 그들의 복잡한 데미두이메이 관계였어요. 이건 마치 춤추는 파트너가 서로 끌어안아야 할지 밀어내야 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공개적인 장소나 집회, 소셜미디어에서는 미국을 강하게 비판하죠. 미국이 여러 문제의 원인이라고 비난하고 미군의 철수를 요구해요.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열고 분노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반미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문 뒤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지켜본 바로는 이런 비판자들 중 상당수가 조용히 미국과 관련된 기회를 찾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미국 대학으로 유학 보내고 어떤 사람들은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해요. 또 어떤 이들은 미국 기업들과 비밀리에 사업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공개적으로는 미국 제품 보이콧을 외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모순적인 모습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마치 두 가지 얼굴을 가진 것처럼요.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미국에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사적으로는 미국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죠. 제가 실제로 봤던 건 어떤 단체의 지도자가 아침 뉴스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비판한 뒤 오후에는 미국 투자자들과 비밀 회의를 가지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금융 관련 행동이 흥미로웠어요. 그들은 공개적으로는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달러 계좌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국제 거래를 위해 스위프트 코드를 이해하고 활용하면서도 이런 금융적 연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하는 것 같았어요. 소셜미디어도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내는데 한몫했어요.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을 통해 한국어로 반미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동시에 영어로는 친미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는 계정을 운영하더라고요. 이런 디지털 이중생활은 그들이 얼마나 공공연한 모습과 사적인 모습을 조율하며 살아가는지 보여줬어요. 이 세 그룹이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깊어요. 그들은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 속해 있으면서도 종종 협력하더라고요. 유해무량 지도자들이 정교한 반미 정책을 만들어내면 유량문외 그룹이 그 정책에 감정적으로 지지를 보내요. 그리고 문외무량 추종자들은 그 메시지를 별다른 의문 없이 퍼뜨리곤 하죠. 그런데 이런 혼란스러운 메시지가 한국 사회, 특히 젊은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이 좀 걱정돼요.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반미 성향의 교수들이 실제로는 미국 기관들과 강한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이들은 공개적으로는 미국의 동맹국에 제재를 가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그 동맹국과의 유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요. 특히 스위프트 코드 같은 미국 금융 시스템의 힘을 잘 알면서도 공개적으로는 이를 비판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제 아파트에서 이 모든 복잡한 정치적 양상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강물이 계속 흐르듯이 변화는 불가피한 거겠죠. 하지만 이런 패턴을 이해하면 정치적 영향력의 흐름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제가 관찰한 오늘의 결론은 돈에 대한 강한 집착과 미국과의 복잡한 관계가 한국 정치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에요. 이 패턴을 이해하는 건 한국 정치 지형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어젯밤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서울의 작은 제 아파트 책상에 앉아서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제가 이 정치단체들에 대해 알아낸 것들을 곱씹었죠. 책상 위에 쌓인 메모 더미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우리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해요. 하지만 똑똑하게 움직여야 해요. 지난 5년 동안 저는 이런 단체들을 연구하면서 그들의 패턴을 관찰하고 그들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려고 애써왔어요. 이제는 제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을 나눌 때가 온 것 같아요. 이걸 체스 게임처럼 생각해 보세요. 모든 말을 이해해야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먼저 리더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리더들은 체스의 퀸 같은 존재예요. 퀸을 없애면 게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이런 단체들은 핵심 리더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어요. 강력한 리더가 사라지거나 그 자리를 잃게 되면 그 단체들은 종종 혼란에 빠지더라고요. 마치 축구팀이 에이스 선수를 잃고 나면 갑자기 팀원들이 뭘 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것 같달까요. 하지만 리더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이 단체들이 어떻게 힘을 얻는지 그 뿌리를 봐야 해요. 대부분은 자금력에서 시작되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재무부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서 사용했던 몇 가지 흥미로운 도구들이 있는데요. 이 도구들은 마치 문제를 일으키는 단체들에게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해 움직이기 어렵게 만드는 방식과 비슷해요. 제가 이런 금융제재 도구들을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1. 은행 계좌 제한.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특정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당신의 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런 방식으로 은행 계좌에 제한을 두면 이 단체들이 돈을 옮기거나 사용하는 게 훨씬 어려워져요. 0. 여행 제한. 이건 비교적 간단해요. 이런 단체의 주요 인물들이 특정 국가들로 여행하는 게 금지되는 거죠. 국제적으로 외출 금지를 당한 느낌이랄까요? 3. 자산 동결. 이건 마치 누군가의 용돈을 잠겨있는 상자에 넣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들의 돈이나 재산이 임시로 동결되면 팔 수도 옮길 수도 사용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4. 스위프트 코드 제한. 이건 조금 복잡해요. 스위프트 코드는 세계 은행들이 서로 돈을 주고받는 주소 체계 같은 거예요. 만약 누군가의 스위프트 코드 접근을 제한하면 마치 그 사람의 주소를 우체국 시스템에서 삭제해버리는 것과 같아요. 더 이상 국제적으로 돈을 보내거나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제가 서울 금융가를 돌아다니며 관찰해보니 이런 단체들이 종종 대형 은행 근처의 고급 커피숍에서 모임을 갖더라고요. 거기서 거래를 하고 활동 계획을 짜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이런 금융 도구들을 사용하면 그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시간 자체를 덜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 걱정은 바로 이거예요. 이런 조치를 취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대충 망치로 두들기는 게 아니라 핀셋을 사용하는 것처럼 정교해야 해요. 잘못하면 관련 없는 선량한 사람이나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 제 아파트 근처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사장님이 비슷한 금융조사 때문에 실수로 은행 계좌가 동결된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힘들어 하셨죠.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면 안 돼요. 우리가 취하는 모든 조치는 철저한 증거와 신중한 계획에 기반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다음 단계는 이렇습니다. 1. 주요 리더들과 그들의 연관성을 자세히 정리한 데이터베이스 만들기. 2. 이 단체들이 사용하는 금융 네트워크를 철저히 지도화하기. 3. 국제적인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조치를 조율하기. 4. 제한 조치의 효과를 모니터링할 시스템을 구축하기. 5. 실수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선량한 기업들을 돕기 위한 계획 마련하기. 우리의 목표는 누구를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놀이터 주변에
울타리를 세우는 것처럼요. 누군가를 가두려는 게 아니라 위험한 게 놀이터로 들어오는 걸 막으려는 거죠. 저는 이런 단체들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방식으로 관찰했어요.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것도 포함해서요. 이런 단체들의 자원과 활동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앞으로의 선거가 더 공정해지고 국민들의 진짜 뜻을 반영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밤 메모를 정리하며 서울의 첫 번째 해가 뜨는 걸 봤어요. 이 도시는 이제 제게 집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이 도시를 지키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똑똑하게 움직여야 해요. 제가 제안한 이런 조치들은 처벌이 아니라 더 건강한 정치체제를 만드는 데 초점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설명했던 새 유형의 좌파들 기억하시죠? 이 조치들은 이들에게 각기 다르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똑똑하지만 비윤리적인 사람들은 빈틈을 찾으려 할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집행력이 필요해요. 윤리적이지만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명확한 규칙이 생겼다며 반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추종자들? 아마 새로운 리더를 찾겠죠. 이번엔 규칙을 지키는 리더였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를 바라보면 이런 전략들이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지속적인 조정과 관찰이 필요할 거예요.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요. 신호를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작은 조정이 필요하잖아요. 이 단체들이 어떻게 적응하는지 지켜보면서 우리도 이에 맞춰 접근 방식을 조정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해요. 이제 해가 완전히 떠올랐고 도시가 활기를 띠는 소리가 들려요. 이 아이디어들을 실행에 옮길 시간이 온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미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는 일이니까요. 여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번화가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목격되었는데요. 중년의 프랑스 여성이 길거리에서 멈춰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녀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현장을 취재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여성은 파리의 유명 패션 매거진 기자로 20년 넘게 프랑스 패션계를 취재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거리에서 목격한 한 가지 변화가 그녀를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특히 놀라운 점은 이 변화가 단순한 유행이 아닌 프랑스 문화 전반에 걸친 거대한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파리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없으면 아예 대화조차 시작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대체 무엇이 이 패션 전문가를 이렇게 충격에 빠뜨렸을까요? 그리고 이 현상이 왜 이토록 빠르게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에서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아 몽클레어라고 합니다. 파리 중심부에서 엔터테인먼트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어요. 제 직업을 항상 좋아했는데 새로운 트렌드를 탐구하고 세계의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번에 경험한 오징어 게임의 엄청난 파도는 제 커리어에서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몇 달 전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발표되었어요. 이 한국 드라마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지만 시즌2의 소식은 더욱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에펠탑 근처의 아늑한 카페에서 처음 이 소문을 들었을 때가 기억나요. 친구들이 그 드라마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야기하고 있었고 호기심에 에피소드를 하나 시청해 보았어요. 첫 장면부터 완전히 빠져들었죠. 이야기가 긴장감 넘쳤고 캐릭터들이 깊이 있었으며 게임들이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시즌2 소식이 퍼지자 파리에서는 흥분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상점에서는 초록색 트레이닝복과 분홍색 마스크 같은 테마 상품이 팔리기 시작했고 카페에서는 드라마의 소품으로 테이블을 장식하기도 했어요. 친구들끼리 모여 커피를 마시면서 드라마의 장면을 재현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죠. 어느 화창한 오후 샹젤리제 거리를 걷다가 인기 있는 극장 밖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게 되었어요.
호기심에 그 줄에 합류해 보니 팬들이 오징어 게임의 최신 에피소드를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줄이 몇 블록에 걸쳐 길게 늘어서 있었고 그곳의 분위기는 정말 전기처럼 느껴졌어요. 가족, 청소년, 심지어 일부 노인들까지 모두가 이 한국 드라마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다른 나라의 드라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놀라웠어요. 다음 날 저는 루브르 근처에 열린 팝업 스토어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곳은 오징어 게임 관련 상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티셔츠, 포스터, 드라마에 등장하는 게임의 복제품까지 다양하게 있었죠. 몇몇 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이 시즌2에 대해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들어보았어요. 그들은 캐릭터들과 강렬한 스토리에 얼마나 열광하고 있는지 이야기했어요. 오징어 게임, 이 단순한 드라마를 넘어 문화적 현상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 오징어 게임 시즌2의 개봉을 기념하는 특별 이벤트에 초대받았어요. 그 이벤트는 파리의 유명한 랜드마크인 개선문에서 열릴 예정이었어요. 이 드라마가 우리 도시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니 정말 신이 났어요. 이벤트 당일 분위기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수백 명의 팬들이 개선문에 모여서 그들의 사랑하는 드라마를 축하했어요. 라이브 공연, 인터랙티브 게임, 드라마 출연진의 등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어린 시절 했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재현하는 모습도 보았어요.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참가자들이 드라마 속 캐릭터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해가 지고 파리의 밤이 되자 이벤트는 절정을 이루었어요. 첫 번째 시즌의 첫 번째 에피소드가 대형 스크린에 상영되었고 관객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 순간 다양한 연령대의 팬들이 하나로 뭉쳐 순수한 기쁨과 흥분을 느꼈어요. 오징어 게임이 프랑스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이 자리 잡았는지를 실감할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날을 돌아보며 오징어 게임이 진정으로 파리지행 문화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대화를 촉발하며 추억을 만드는 공유된 경험이었어요. 엔터테인먼트 저널리스트로서 이런 놀라운 현상을 직접 목격하게 되어 정말 영광이었어요. 파리에 살면서 저는 항상 이 도시의 풍부한 문화 역사와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의식해왔어요. 프랑스와 한국은 모두 활기찬 나라들이지만 과거에는 오해와 갈등도 있었어요. 오징어 게임, 이 우리의 두 문화 간의 역동성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보는 것은 흥미로웠어요. 몇 년 전 중요한 국제 행사에서 프랑스 관계자들이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들은 한국을 북한으로 잘못 지칭해서 혼란과 당혹감을 안겨주었어요. 이 사건은 우리 두 나라 간의 외교 관계에 긴장을 불러일으켰죠. 또한 프랑스 대통령 에밀 로랑은 한국의 수출품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며 많은 파리에 사는 한국인들에게 불쾌감을 주었어요.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 문화 간의 거리를 벌어지게 했고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더욱 놀라웠어요. 오징어 게임이 파리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하자 저는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애정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언어, 전통, 그리고 드라마의 창의성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드라마가 문화 간의 간극을 메우고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어느 오후 저는 이자벨 뒤랑이라는 젊은 예술가를 만났어요. 그녀는 오징어 게임의 영감을 받아 최신 그림을 그렸다고 했어요. 그녀의 그림에는 드라마의 장면들이 독특한 예술적 터치와 함께 담겨 있었어요. 이자벨은 드라마가 한국의 스토리텔링의 아름다움을 눈뜨게 했고 새로운 예술적 길을 탐구하도록 격려했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고 오징어 게임, 이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었어요. 또 다른 대화에서는 마크 르페브르라는 현지 고등학교 교사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는 학생들이 오징어 게임에 매료되어 드라마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기본적인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마크는 이것이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다른 관점을 이해하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학생들이 드라마를 통해 배움을 얻는 모습을 보니 정말 영감을 받았어요. 오징어 게임의 문화적 의미를 더 깊이 파헤치면서 저는 이 드라마가 단순히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을 넘어 상호 존중과 이해를 촉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문화적 다리는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두 나라 간에 더 강한 연결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문화센터에서 열린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오징어 게임이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어요. 일부는 이 드라마가 한국의 소프트 파워 도구로서 그들의 글로벌 이미지와 영향력을 강화했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이들은 이 드라마가 보편적인 스토리텔링의 언어로서 문화 간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합의는 분명했어요. 오징어 게임은 인식을 재형성하고 더 포용적인 문화적 풍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엔터테인먼트 저널리스트로서 저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오징어 게임 이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두 문화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기사를 썼어요. 제 작업은 드라마가 촉진하는 단합과 이해를 기념하며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어느 저녁 긴 하루를 마치고 세느강가에 앉아 오징어 게임이 한국에서 파리로 온 여정을 되돌아보았어요. 이 드라마는 수백만 명을 즐겁게 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 간의 다리를 놓아 공감과 이해를 촉진했어요. 이는 예술과 스토리텔링의 힘이 배경과 상관없이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다는 아름다운 기억을 일깨워 주었어요.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처음 방영된 날은 정말 대단했어요. 엔터테인먼트 저널리스트로서 큰 이벤트가 될 줄 알았지만 직접 그 광란을 목격하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경험이었어요. 아침 일찍 저는 핸드폰이 계속해서 알림을 보내는 것을 깨달았어요. 팬들이 이미 소셜미디어에서 새 시즌에 대한 흥분을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카메라를 챙기고 프리미어가 예정된 극장으로 향했어요. 줄이 벌써 형성되어 있었고 정고가 되자 그 줄은 거리를 따라 바다처럼 펼쳐졌어요. 군중에 합류하면서 에너지가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사람들은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드라마의 명대사가 적힌 표지판을 들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오징어 게임에서 영감을 받은 게임을 하며 캐릭터들과 그들의 강렬한 도전을 흉내내고 있었어요. 이 드라마가 창의력을 자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기다리는 동안 저는 여러 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이 오징어 게임을 사랑하는 이유를 들었어요. 한 젊은 남자, 줄리앙은 이 드라마가 그에게 희망과 흥분을 준다고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게임이 아니에요. 그는 말했어요. 생존과 우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기대돼요. 또 다른 팬, 카밀이라는 대학생은 오징어 게임이 그녀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매일 밤 시청해요. 그녀는 말했어요. 이 드라마 덕분에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게다가 게임도 친구들과 함께 즐기기 정말 재미있어요. 마침내 저는 프리미어 직전에 극장 앞에 도착했어요. 극장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공연을 기다리는 모습이 활기찼어요. 조명이 어두워지고 오프닝 크레딧이 올라가자 군중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스크린에 오징어 게임의 익숙한 장면들이 나타났고 관객들은 웃음, 놀람, 환호로 반응했어요. 모두가 그 이야기 속으로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프리미어가 끝난 후 흥분은 더 커졌어요.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순간들을 이야기하고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며 떠들었어요. 오징어 게임, 이 모든 참석자들의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았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이 드라마는 정말 특별한 공동체 의식과 흥분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인기에 따라 몇 가지 어려움도 있었어요.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인기로 인해 긴 줄과 혼잡한 이벤트가 생겼어요. 때로는 흥분이 혼란으로 변하면서 사람들이 현상에 참여하기 위해 서두르기도 했어요. 저는 몇 번의 열띤 논쟁을 목격했고 오징어 게임 상품에 대한 수요가 때때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오징어 게임 팝업 스토어를 취재하던 중 두 팬이 한정판 티셔츠를 두고 다투는 상황을 목격했어요. 상황은 금세 악화되었고 가게 직원들이 경찰을 부르게 되었어요. 이는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얼마나 열정적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순간이었어요. 대부분의 팬들은 존중하고 친절했지만 오징어 게임 광란에 대한 강렬한 욕구는 때때로 의견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이었어요. 오징어 게임 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져다준 기쁨과 흥분이 가끔의 혼란을 능가했어요. 팬들은 계속해서 이벤트에 참여하며 그들의 사랑하는 드라마와 이야기에 대한 열정을 공유했어요. 다음 몇 주 동안 오징어 게임 시즌2는 파리의 대화 주제가 계속되었어요. 학교 운동장에서부터 사무실 휴게실까지 모두가 드라마의 최신 전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 시리즈는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 패션부터 사회활동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쳤어요. 이러한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저는 오징어 게임의 영향을 직접 목격하면서 자부심을 느꼈어요. 이 시리즈는 수백만 명을 즐겁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놀라운 단합과 흥분을 만들어냈어요. 이는 스토리텔링의 힘과 그것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오징어 게임 시즌2가 파리지앵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이 드라마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은 더욱 커져갔어요. 매일 신문, 잡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더 많은 기사, 리뷰, 토론을 보게 되었어요. 오징어 게임 이 단순한 인기 드라마가 아니라 비평적으로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오징어 게임의 제작진을 인터뷰하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이 드라마의 제작 과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무엇이 이 드라마를 특별하게 만들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어요. 인터뷰에서 제작진은 그들의 비전과 드라마를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생존, 우정, 인간 정신과 같은 보편적인 주제를 통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한편 르 몽드와 르 피가로 같은 주요 프랑스 신문들은 오징어 게임에 대한 광범위한 보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 기사들은 드라마의 문화적 의미와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며 중요한 주제에 대한 토론을 촉발했어요. 미디어는 오징어 게임의 매력적인 스토리텔링, 복잡한 캐릭터, 생각을 자극하는 주제에 대해 찬사를 보냈어요. 이 드라마가 단순한 오락을 넘어 현실 세계의 문제를 반영하는 강력한 예술 작품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비평가들은 오징어 게임 이 강렬한 드라마와 깊은 감정적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결합했는지에 대해 찬사를 보냈어요. 그들은 이 시리즈가 사회 경제적 격차와 사람들이 혹독한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를 다룬 점을 높이 평가했어요. 캐릭터들은 깊이 있고 발전이 잘 되어 있어서 시청자들이 그들의 여정에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었어요. 어느 저녁, 저는 문화센터에서 열린 패널 토론에 참석했어요. 전문가들은 오징어 게임, 이 프랑스 문화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어요. 대화는 활발했고 참가자들은 드라마가 어떻게 프랑스 문화를 형성하고 사회적 대화를 촉진했는지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어요. 일부는 오징어 게임이 현대사회 문제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문화적 이해와 공감을 촉진하는 역할을 강조했어요. 그 패널 후 저는 소피 마르탱이라는 문화 분석가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녀는 드라마의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오징어 게임은 단순한 시리즈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중요한 주제에 대한 대화를 촉발하며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현상이죠. 비평적 찬사 외에도 오징어 게임은 권위 있는 시상식에서도 인정을 받았어요. 시즌2는 여러 골든 글로브 상에 노미네이트되며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어요. 이러한 인식은 제작진과 배우들에게 연계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시리즈의 보편적인 매력을 강조했어요. 계속해서 오징어 게임의 성공을 취재하면서 저는 이 드라마가 파리의 다른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았어요. 학교에서는 드라마의 주제에 대해 토론하며 도덕, 윤리, 인간 행동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역 예술가들은 드라마에서 영감을 받은 벽화와 예술 작품을 만들어 도시의 풍경을 더욱 생동감 있게 꾸몄어요. 소셜미디어는 팬 이론, 캐릭터 분석, 창의적인 콘텐츠로 활기를 띠고 있었어요. 드라마와 관련된 해시태그는 매일 트렌드에 오르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들의 사랑을 공유하며 번성했어요. 오징어 게임이 일상적인 대화의 일부가 되어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의 사람들 간의 간극을 메우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엄청난 인기에 비해 오징어 게임의 제작진은 겸손함을 유지하며 그들의 작업에 집중했어요. 인터뷰에서 그들은 압도적인 지지에 감사하며 의미 있고 강렬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표현했어요. 그들의 헌신은 분명히 드러났고 파리와 그 너머의 많은 예비 작가들과 영화 제작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오징어 게임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그 성공이 스토리텔링의 힘을 증명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시리즈는 문화적, 언어적 장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모든 삶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이는 잘 만들어진 이야기가 어떻게 지속적인 연결을 만들고 긍정적인 변화를 영감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빛나는 예였어요. 오징어 게임의 놀라운 인기는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파리에 큰 경제적 영향을 미쳤어요. 제가 보는 곳마다 이 드라마가 현지 비즈니스와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오징어 게임 관련 상품 판매의 급증이었어요. 도시 전역의 상점들이 초록색 트레이닝복, 분홍색 마스크부터 드라마의 영감을 받은 포스터와 장난감까지 다양한 상품을 팔기 시작했어요. 수요가 너무 높아서 일부 품목은 출시 몇 분 만에 품절되기도 했죠. 저는 말의 지구의 인기 있는 쇼핑몰을 방문했는데 그곳의 큰 상점은 오징어 게임 전용 섹션을 열었어요. 쇼핑객들은 흥분한 표정으로 트레이닝복을 입어보고 새로 산 상품과 함께 셀카를 찍고 있었어요. 현지 비즈니스들도 이 트렌드를 빠르게 활용했어요. 카페와 레스토랑들은 오징어 게임 테마의 메뉴를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유명한 한 카페는 줄다리기 샌드위치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스무디를 소개했어요. 이런 창의적인 메뉴는 드라마의 세계에 더 깊이 몰입하고 싶은 팬들을 끌어들이며 인기를 끌었어요. 저는 생제르맹 데프레 근처에 열린 오징어 게임 팝업 스토어를 방문했어요. 그곳은 오징어 게임 관련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특별히 열렸어요. 가게는 손님들로 붐볐고 모두가 좋아하는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열심히 찾고 있었어요. 상점 주인 피에르 듀부아는 매출이 얼마나 급증했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전에는 지역 예술과 수공예품을 주로 판매했는데 라고 그는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징어 게임 덕분에 새로운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커뮤니티가 우리가 모두 사랑하는 무언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놀라웠어요. 경제적 영향은 상품 판매에 그치지 않았어요. 한국 관광도 눈에 띄게 증가했어요. 프랑스 팬들이 사랑하는 드라마의 원작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 하면서 말이에요.
여행사들은 촬영지, 문화체험, 파리에 있는 한국 커뮤니티와의 교류를 중심으로 한 투어 예약이 증가했다고 보고했어요. 한 여행사는 오징어 게임 테마 투어를 시작하여 방문객들을 드라마와 관련된 중요한 장소로 안내했어요. 저는 문화체험을 전문으로 하는 클레어 루소라는 여행사 운영자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녀는 오징어 게임이 비즈니스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드라마에서 영감을 받은 장소를 방문하는 패키지를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어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고 더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정말 신나요. 드라마의 영향력은 고용시장에도 미쳤어요. 현지 비즈니스들은 상품과 테마 이벤트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추가 직원을 고용했어요. 임시직 직원들이 팝업 스토어와 특별 이벤트에서 인파를 관리하기 위해 고용되었어요. 이러한 고용 증가는 특히 어려운 시기에 경제에 필요한 자극을 제공했어요. 더욱이 이 시리즈는 새로운 창의적 프로젝트의 물결을 일으켰어요. 예술가들, 디자이너들, 기업가들은 오징어 게임에서 영감을 받아 독특한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했어요. 패션 디자이너들은 오징어 게임에서 영감을 받은 의류 라인을 출시했고, 그래픽 아티스트들은 팬아트를 만들며 창의력을 발휘했어요. 이 시리즈는 파리에서 창의적인 르네상스를 촉발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어느 저녁, 저는 오징어 게임에 영감을 받은 현지 기업가들이 모인 네트워킹 이벤트에 참석했어요. 방은 열정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업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대화는 자유롭게 흐르며 모두가 이 드라마가 열어준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오징어 게임, 이 단순히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을 넘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의 정신을 고취시키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면서 오징어 게임의 광범위한 영향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이 시리즈는 엔터테인먼트의 경계를 넘어 파리의 경제 구조까지 변화시켰어요. 이는 문화적 현상이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빛나는 예였어요. 이러한 발전을 되돌아보며 저는 이 놀라운 여정의 일부가 된 것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오징어 게임은 제 엔터테인먼트 저널리스트로서의 경력을 풍요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번영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는 스토리텔링과 창의성이 사회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기억이었어요.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계속해서 차트를 지배하고 관객을 사로잡으면서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이미 높아지고 있었어요. 시즌 3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 기대감은 더욱 뜨거워졌어요. 어느 저녁 몽마르트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라떼를 마시고 있는데 친구들 그룹이 시즌 3에 대한 최신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들은 예측을 나누며 새로운 반전이 무엇일지 기대하고 있었어요. 오징어 게임, 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 끝없이 대화를 나누고 다음 시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웹사이트에서 할리우드 스타 러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오징어 게임 시즌 3에 출연할 것이라는 루머가 돌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흥분을 안겨주었어요. 디카프리오는 그의 뛰어난 연기력과 수많은 상으로 유명한 배우인데 한국 드라마에 출연한 적이 없었어요. 이런 고급 배우가 드라마에 합류할 가능성은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어요. 저는 더 알아보기 위해 제작진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단지 소문만으로도 상상력을 자극하고 기대감을 더욱 높였어요. 팬들은 소셜미디어에서 흥분을 표하며 팬 아트를 만들고 디카프리오가 맡을 역할에 대해 추측하기 시작했어요. 그 열기는 부인할 수 없었고 흥분은 전염되었어요. 오징어 게임이 글로벌 프랜차이즈로 발전할 가능성은 전혀 멀지 않았어요. 그 엄청난 인기도와 비평적 찬사를 바탕으로
이 시리즈는 이미 문화적 강자로 자리 잡았어요. 디카프리오 같은 스타의 추가는 더 넓은 국제 시청자를 끌어들이고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그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시즌 3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어요. 팬들은 잠재적인 줄거리 전개와 캐릭터의 새로운 이야기에 대해 더 활발히 토론하기 시작했어요. 공식 발표를 기다리며 새로운 시즌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기대했어요. 그 흥분은 오징어 게임이 얼마나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저는 오징어 게임 시즌 3의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글을 쓰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동료 저널리스트들, 업계 전문가들, 심지어 일부 팬들과 인터뷰를 하며 그들의 생각과 예측을 모았어요. 더 많이 알아갈수록 오징어 게임이 얼마나 놀라운 여정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확신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오징어 게임의 제작진이 시리즈의 미래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어요. 그들은 새로운 캐릭터와 예상치 못한 반전에 대해 암시하며 관객들을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했어요. 디카프리오의 출연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열정과 암시는 기대감을 더욱 높였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오징어 게임은 파리지앵 문화의 지배적인 힘으로 남아 있었어요. 새로운 이벤트, 상품, 팬 모임이 계속해서 등장하며 각각의 방식으로 드라마를 축하했어요. 오징어 게임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는 번성하고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대한 사랑을 공유하며 함께하고 있었어요. 또한 오징어 게임은 새로운 형태의 창의력과 표현을 영감을 주고 있었어요. 작가들은 팬픽션을 쓰며 캐릭터들의 새로운 이야기와 모험을 상상했고 음악가들은 드라마에서 영감을 받은 노래를 작곡했어요. 전통적인 한국 사운드와 현대적인 파리지앵의 영향을 혼합한 음악들이 생겨났어요. 이 드라마가 문화와 아이디어의 융합을 촉발시키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어느 저녁 저는 현지 극장에서 오징어 게임의 주요 장면을 생생하게 재현한 공연을 관람했어요. 배우들은 원작의 강렬한 감정과 긴장감을 완벽하게 담아내어 새로운 방식으로 이야기를 생생하게 재현했어요. 관객들은 몰입하며 공연은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이는 오징어 게임이 원래 매체를 넘어 다재다능하고 영향력 있는 예술작품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강력히 상기시켜주는 순간이었어요. 오징어 게임의 지속적인 성공을 취재하면서 저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는 것을 느꼈어요. 시즌 3의 가능성, 특히 디카프리오의 출연 루머는 추가적인 흥분을 불러일으켰어요. 저는 엔터테인먼트 저널리스트로서 이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 기록하며 오징어 게임이 파리와 그 너머에 미치는 깊은 영향을 문서화하는 여정을 계속하고 싶었어요. 자정이 가까워지자 저는 종종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으로 꿈을 꾸곤 했어요. 새로운 도전, 더 깊어진 캐릭터 탐구, 그리고 팬들을 사로잡을 새우리를 넘치는 반전을 상상했어요. 오징어 게임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저는 그 다음 단계가 어디로 이어질지 기대하고 있었어요. 잠에 들기 전 저는 이 놀라운 현상의 일부가 된 것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오징어 게임은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창의력을 자극하며 수년 동안 지속될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빛나는 예시였어요. 이는 강력한 이야기가 배경과 상관없이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멋진 사례였어요.